이번 이야기는 서울에서 민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민영 씨에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민영 씨를 대신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여름. 퇴근 후 집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던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깜짝이야. 여보세요? 민영아, 큰아버지 돌아가셨대. 큰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겨서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장례는 거제도에서 치른다니까 얼른 준비해서 나와. 알았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무려 10년 전인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거제도에서 외롭게 돌아가실 줄이야. 저는 서울에서 서둘러 기차를 타고 버스에 택시까지 갈아탄 뒤에야 겨우겨우 큰아버지의 장례식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조용하고 초라한 장례식은 살면서 정말 처음 봤습니다. 입구부터 조문객 한 명 보이질 않고 텅 빈 빈소에는 가까운 친척들 몇 명만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뭐지? 당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계셨는데 공사 중에 그만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여러 명 죽고 다치고 만 거예요. 아이고. 큰아버지는 그 책임을 지고 징역형을 살게 되셨고요. 그런데 출소한 후에도 기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자꾸 찾아오는 바람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피해서 큰아버지는 1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객지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으신 겁니다. 안 됐네. 안타깝다. 빈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먼저 도착해 있던 작은아버지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민영이 왔구나. 작은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마침 잘 됐다. 민영이 네가 여기 문 앞 좀 지키고 있어라. 조문객이 찾아오면 무조건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복 입은 사람 외에는 절대로 들이면 안 된다. 왜지? 행여나 10년 전 사고의 희생자 가족이나 기자들이 찾아올까 봐 걱정하신 건데 처음엔 과한 걱정 같았지만 저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청객이 들이닥치진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지킨 지 하루, 이틀. 어느덧 발인만을 앞둔 빈소의 마지막 밤. 텅 빈 방명록을 보며 어릴 적 큰아버지의 자상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화 한 번 안 내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혼자 넋두리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던 그때 최용수, 그 사람이 죽었다고? 누구 맘대로? 한 할머니가 씩씩대며 장례식장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큰아버지 성함을 목청이 터져라 부르는데 설마 희생자 가족? 희생자 가족. 저 할머니, 할머니 구정하시고요. 네, 걱정하세요. 네.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힘이 어찌나 세신지. 그런데 생각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이 사람아!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갔어? 하늘 너무 심하지? 알고 보니 근처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 할머니였는데 피해자 가족이 아니군요. 강도가 들었을 때 큰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이렇게 황망하게 가나? 아이고. 그 후로 고향 친구분도 몇 분 오시고 큰아버지를 애도하는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생각보다 가시는 길이 외롭진 않겠다. 그래,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셨던 거야. 나름 뿌듯해하던 그때 또 한 무리의 조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방금까지 공사장에서 일하다 온 것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 작업복 차림의 남자 5분이었어요. 작업복? 흰 봉투를 꺼내 꾸깃꾸깃한 초록색 지폐들을 담고는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상복 안 입은 사람은 절대 아무도 들이면 안 돼. 순간 작은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장례는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중하게 말하면서 앞을 막아서자 그분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서럽게 흐느끼는 거예요. 제가 생전에 정말 큰 빚을 져서 그래요.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뒤늦게 소식을 들어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다고 정말 잠깐이면 되니까 큰아버지를 꼭 뵙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시는데 이건 넣어줘야지. 행색이 초라해서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오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 아까 그 할머니 일도 있고 설마 나쁜 뜻을 가진 사람이 조의금까지 준비했겠어?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남자분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텅 빈 빈소가 조금이나마 채워지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어요. 안 돼. 그 사람들이 왔어. 내 남편 어디 데려가는 거야? 안 돼. 뭔 소리야? 큰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큰엄마?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셨고 큰어머니는 힘겹게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전 큰어머니가 팔짝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큰아버지의 관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단체로 관을 에워싸더니 관 뚜껑을 막 뜯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에서 큰아버지 시신을 꺼내 두 팔과 두 다리 그리고 머리를 하나씩 붙잡고는 찢을 것처럼 사방으로 잡아당기며 끌고 갔다고요. 마치 죄인을 처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사라지는 순간까지 큰어머니를 노려봤다고 했어요. 설마 내가 조금 전에 들여보낸 그 사람들인가? 놀라서 다급하게 주변을 살펴보는데 없어. 그 남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어요. 친척들에게 물어보니 새로운 조문객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왔다 간 거야. 저는 너무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
혹시 큰엄마가 꿈속에서 봤다던 사람들 누군지 알아?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엄만 10년 전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을 때 죽은 작업자가 5명이었을 거야 아마. 그날 큰아버지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었대요.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문제야. 그로 인해 1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5명이 철근에 깔려 모두 사망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그 정도는 다들 눈 감고 넘어갔던 건데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끝까지 억울해하셨다는 겁니다. 엄마는 큰어머니가 힘들어서 헛것을 본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발인을 기다리던 새벽 얼마 안 되는 조의금을 정산하고 있을 때 정말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김수현 10만 원. 이거 큰어머니가 사색이 돼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이 글씨체인데.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덜덜 손을 떨면서 봉투 5장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흙먼지가 묻은 봉투 겉면에 정말로 똑같은 글씨체로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그걸 보며 큰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우와. 경악을 하며 봉투 안을 확인하셨고 진짜 그 사람들이 다녀간 거야.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5개의 봉투 안에 각각 10,000원짜리 6장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전부 이제는 구할 수도 없는 10년 전에나 사용하던 국권 지폐였거든요. 알고 보니 10년 전 죽은 작업자들의 일당이 바로 6만 원. 어머!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줬던 일당 봉투를 고스란히 조의금으로 두고 간 거예요. 이게 뭐야?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 작업자들은 자기 목숨값인 6만 원을 가지고 큰아버지의 장례식까지 찾아왔던 걸까요? 어쩌면 제 생각과 달리 저희 큰아버지는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큰어머니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셨기에 어디에도 말 못한 그날의 사정을 이렇게 고해봅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저 세상에서 죗값을 전부 치르셨을까요? 먼저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저승사자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저희 가족들 중에 저승사자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세월도 좀 지나고 해서 털어버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심야괴담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연은 제보자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승사자하고 정면 승부를 한 이야기입니다. 저승사자 쉽지 않은데. 제 나이 28, 8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요. 남들 다 한다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웨딩 사진도 포기하고 급하게 식만 올렸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담도한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고작 6개월. 아버님은 내가 어떻게든 살린다는 생각으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효부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밥을 싹싹 비우고는 애미야, 밥 좀 더 먹자. 아버님 웬일이세요? 우리 아버님 내일 퇴원하셔도 되겠네. 회복을 좀 하시나. 그리고 모처럼 한시름 놓고 대기실에서 저녁 연속극을 봤어요. 그런데 아 진짜. 아이 쫄보들. 이게 좀 묵직하다. 발걸음 소리가. 터벅 터벅 어디선가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누가 이 시간에 면회 왔나? 저기를 왜 새카만 옷을 입은 남자가 아버님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이거 살려주세요. 아버님 병실에서 절박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살려주세요. 잔뜩 겁에 질려서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 아버님! 두 손으로 이불을 꽉 틀어쥐고 침대 발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 보이는구나. 그 떨리는 시선을 따라가 고개를 돌리자 아버님 발목으로 움켜진 시커먼 손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손의 주인을 확인했어요. 바로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일남! 아버님의 이름을 3번 외치고는 침대 밖으로 확 끌어당겼어요. 안 돼! 그냥 두면은 큰일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님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발목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아버님의 두 다리가 침대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도 시아버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버님을 꽉 붙잡은 뒤 저승사자에게 욕지거리를 내뱉었어요. 이 쌍놈의 새끼가 염라다왕이어도 절대로 못 데려가! 잘했어. 그리고는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 아버님 팔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러자 저승사자는 더 거칠게 반대편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발길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그건 저승사자의 가시였습니다. 이거 아니야. 화내는 거 아니야? 그러자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더니 호통을 치는 거예요. 빨리. 저는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바로 아버님을 부축해서 내달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시커먼 손이 아버님 어깨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는 거예요. 포기 안 하지. 그리고 제가 손 쓸 틈도 없이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드블루, 진짜, 코드블루. 대기호 성인 남성 코드블루. 이거 위급 상황이잖아. 보호자분, 환자분 위급해요. 빨리요. 병실로 뛰어가는 의료진들이 보였어요. 아버님, 안 돼! 제가 달려갔을 땐 이미 아버님! 안 되겠네, 나 때문이야. 눈을 감고 마셨어요. 아버님! 아이고 어떻게 막아. 그럼. 그 후 저희는 눈물 속에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버지의 첫 기일. 여전히 그 빈자리가 허전했지만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나요. 저희 가족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십시오. 비록 사진 속 모습이지만 아버님이 저희를 보고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성스럽게 제사를 치르고 남편과 함께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왔나? 사자. 검은 도포, 헝클어진 머리. 1년 전 시아버지를 데려간 바로 그 저승사자였어요. 누구야, 그다음에? 어느새 제 발치에 서서 제 배를 죽일 듯이 쏘아보는 거예요. 안 돼. 그거 아니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애기는 안 돼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제 뱃속에 뭔가를 끄집어내서 망태기 안에 넣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렁이였어요. 저희 아이 태몽이 구렁이거든요. 그대로 놓치면 아이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죽자 사자 달려들었어요. 문지방을 넘어가기 전 바짓가랑이를 겨우 붙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망태기로 팔을 뻗었습니다. 제 손에는 찢어진 도포자락이 쥐어져 있었어요. 또 가세 이어서. 그리고 망태기는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렀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망태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애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무사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한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불길했던 꿈 이야기를 털어놨죠. 엄마가 저희 집에 달려오셨어요. 그것도 무당과 함께 말이죠. 무당은 엄마한테 얘기를 다 들었다며 혀를 끌끌끌 차는 거예요. 니네 가족 다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마음만 먹으면 산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저승사자인데 제가 원하는 샀으니 시아버지 기일마다 부적을 써서 저승사자를 막아보자고 했습니다. 기일날. 다행히 그 이후로 저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느덧 1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의 10주년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 기일인 거 알지? 이따 오는 길에 학교에서 승훈이 꼭 데리고 오고. 늦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이따 내 양복 좀 달아줘. 알았어. 불안해. 저는 남편의 양복을 찾으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누구 옷이야 이거? 이게 뭐야? 처음 보는 옷이 걸려 있는 거예요. 풀을 먹인 듯 빳빳한 흰색 저고리였어요. 아니 그런 게 집에 왜 있어?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그 옷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수의였습니다. 수의를 누가 걸어놔?
불길한 느낌에 몸서리치는 그때 세 번째야. 진짜 안 돼, 이거. 그리고 곧이어 바로 제 뒤에서 들리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설마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저승사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곤 제 고개를 억지로 돌려서 뒤를 보게 했어요. 옷장 안에 흰 수의를 입은 제 남편의 모습이에요. 이번엔 남편이야. 온몸이 시퍼렇게 질린 채 시체처럼 서 있었어요. 아이고, 이건 남편이야.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목이 터져야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벽시계를 보니 저녁 9시. 02로 시작되는 낯선 번호. 여보세요? 박철민님 보호자분 되세요? 네. 여기 응급실인데요. 응급실이요? 남편 이름만 듣고 무작정 병으로 달려갔습니다. 승훈아! 아빠, 어떡해. 아빠 어디 있는데? 어? 알았어.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엄마 왔어. 괜찮아. 울지 마. 내 새끼야. 어떡해. 집에 오던 길에 남편 차가 덤프 트럭과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 수술 중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오래 부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깜빡했구나. 저는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승훈이 아빠 죽으면 어떡해. 그날 새벽 엄마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그런데 양손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두고 오신 거예요. 아니 승훈 아빠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누가 먹으라고? 무당이 그러는데 저승사자가 박서방 잡아가기 전에 빨리 사자상을 차려야 된대. 사자상. 정성을 들여서 상을 차리면 저승사자의 원한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병원 주차장에 사자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 남편 좀 꼭 살려주세요.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남편이 깨어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다행히 이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지만 한쪽 다리를 잃고 평생 의족을 신은 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장장 10년에 걸쳐 저희 가족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저승사자. 그를 함부로 건드린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 있고 난 이후에는 신기하게도 저승사자가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때 10살이었던 아들도 이제 다 커서 군대를 갔다 왔고요. 그럼. 남편도 다리를 다치고 장애를 입긴 했지만 회사 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26년 동안 강력반 형사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김정현 님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실제 형사님입니다. 형사님이 서부경찰서 강력팀에 계실 때 직접 겪은 아주 미스테리한 흉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형사님이 들려주신 대로 제가 한번 형사님이 되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02년 10월입니다. 제가 그 흉가에 관해 처음 들은 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지씨 성을 가진 51세의 남자였는데요. 응암동 재래시장 옆에 한 건물 지하실에 덤핑 옷을 팔다가 정말 기이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하라고 해서 반지하가 아니라 정말 계단을 따라서 한참 내려가야 나오는 말 그대로 지하실. 네, 지하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들어서 한 지가 한 반년쯤 되었을까요?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뭐야? 약간 비닐 소리 같지 않으세요? 두꺼운 비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지 씨도 처음에는 이게 그래 뭐 비닐봉투에서 나는 소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워낙 이제 비닐로 된 옷보따리도 많고. 근데 문제는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자주 들리더랍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런 아주 기괴한 소리까지. 사람 아니야? 정말 온몸에 털이 막 삐쭉삐쭉 곤두설 정도로 아주 소름이 돋는 소리까지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일주일쯤 지나서 지 씨는 그 소리의 출처가 어딘지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또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그쪽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어두침침한 저 구석에 뭔가 희꺼머리한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가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더니 그건 바로 비닐에 칭칭 감긴 야야야야 야야야야 사람의 머리였던 거죠. 사람? 진짜 사람인가? 그 소리가 바로 비닐 때문에 숨이 막혀서 내는 소리였고요. 진짜 사람이야? 근데 더 끔찍한 건 한쪽 얼굴이 으스러져서 피떡이 돼 있는 얼굴이라고. 뭐야? 뭐야, 진짜야, 뭐야? 이게 어떤 날은 비닐꾸러미 속에서 막 이렇게 꿈틀대면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박스 뒤에서 하고 씨! 행거가 걸린 털이 다 섰네, 행거가 걸린 옷들 사이로 갑자기 막 푸쓱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이쯤 되면 이거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지 씨 말고도 그곳에서 기이한 일을 겪은 세입자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있는 일이네. 이러면 뭔가요? 거기 뭐 터가 안 좋, 귀신이 있는 터인가? 그래서 한번 조사해보니까 지하실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사람은 재단 공장을 운영하던 정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 씨가 입주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거기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고요. 정 씨의 재단 공장을 또 인수한 두 번째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최 씨. 최 씨 역시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세입자였던 김 씨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넷이나 죽었어요. 4명이나 죽었다고? 뭐가 있네. 다들 갑자기 어이없이 죽으니까 그 이상하죠. 우연의 일치인데 4명은 너무 많아.
김 씨는 종업원 9명을 두고 이제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근데 연이어서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종업원 홍 씨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종업원 신 씨는 간암으로 이 씨는 폐암, 박 씨는 당뇨로 세상을 줄지어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갑자기 4명? 이 지하실을 거쳐간 세입자와 종업원 14명 가운데 무려 6명이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흉흉한 소문은 동네방네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그치, 동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응암동 괴담으로 불리면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신문과 방송에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지하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뭐야? 네, 강력이 팀입니다. 아, 여기 이상한 게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2002년 9월 17일 신고 전화를 받고 당장 그곳으로 출동을 했죠. 갔더니 리모델링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던 그 건물 주인이 계단 아래쪽 조그마한 창고를 가리키더라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살짝 부서진 그 틈새 사이로 어떤 시꺼먼 물체가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건 사람의 발가락 같았습니다. 시체를 유기했구나. 가까이 다가가자 역한 냄새가 코를 확 찌르더라고요. 일단 냄새를 빠지라고 선풍기를 외부 쪽으로 틀어놓고 조심조심 콘크리트를 깨봤습니다. 깨보니까 그 안에 코트를 입은 채 비닐에 칭칭 감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실제잖아. 실제입니다. 계단 아래 좁은 공간에 시체를 구겨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거죠. 와.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시신이 미라처럼 바싹 말라서 굳어 있었고 얼굴 한쪽도 심하게 뒤틀려 있었어요. 일단은 그거를 국과수에 넘겨서 이제 검시관이 파악한 사인이요.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입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였던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당시 현장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남아있지 않아서 하지만 한 가지 있죠. 지문. 뭐 DNA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과학수사. 지문 아니겠습니까? 지문을 찍어보면 요즘에 누군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했어요. 왜요? 없어졌어요? 아까 전에 그 미라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손가락 뼈에 이미 다 달라붙어서 이게 아무리 이렇게 찍어도 지문이 나오지가 않는 상태였던 겁니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걸 알코올에 담가서 불려보면 되지 않을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신을 알코올에 뿌릴 때까지 담가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손가락을 절단하기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님! 나왔어요. 드디어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문 나왔어. 다행이야. 한 달 만에. 일단 피해자는요. 구로구에 살고 있던 56세의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거리가 꽤 있는데. 5년 전 가을 약속이 있다면서 나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아서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곧 이어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누구야? 저희 강력반 형사들이 그가 살고 있는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좀 쎄한 거예요. 무당집이었던 겁니다. 거기 범인이 있다고? 잠시 후에 방문을 연 우리는 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섬뜩한 안매장 살인 사건의 용의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굿당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은
지영춘. 지영춘! 누구세요? 당신은 응암동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분 체포한다. 순방이 그를 제 앞에서 수갑을 채웠죠. 근데 제가 지영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영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영춘? 제가 맨 처음에 소개했던 지씨. 그러니까 그거요. 지씨였는데 그 귀신을 봤다고 한 그 세입자. 바로 그가 이 살인 사건의 진범입니다. 어머! 대박! 뭐야? 반전이다. 실은 이 그 귀신 이야기도요. 지씨를 붙잡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형사님, 저는 5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밤낮으로 그 여자가 나타났거든요. 생매장될 때 모습 그대로 비닐에 쌓인 채 매일 지씨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원한기가 아주 딱 달라붙었네 그냥. 귀신을 떼어놓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지씨는 그렇게 무당집에서 바라지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지하실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사냥을 다니는 취미가 있었어요. 주말에 한 번씩 공기총을 들고 산에 가시고서 오리를 주로 많이 잡았고요. 토끼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하셨네.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사냥을 또 끊게 됐죠. 그날 이후로? 네. 이유가 있다. 갑자기 확 관심이 간다. 때는 1996년 현우와 현우의 형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친할아버지 댁에 맡겨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형제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혼자 지내던 경기도 양평의 시골 마을로 이제 놀러 가게 되는데 이제 둘이서 동네 여기저기 쏘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저기 먼 산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저번에 저 산에 아버지랑 가봤는데 저기 엄청 큰 멧돼지 있다? 장난 아니지? 진짜? 형, 나도 가볼래. 호기심이 생긴 현우와 형은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위험한데. 근데 산에 있는 나무가 하도 우거져가지고 어디쯤 올라왔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이면 해도 금방 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현우와 형은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뭐야? 등 뒤에서 뭔가가 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멧돼지 아니야? 아까 낮에 형이 멧돼지 봤다는 그 소리가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쪽으로. 형, 저기 누가 쳐다본다. 누가? 누가 쳐다봐? 사람인가 봐. 저 뒤에 누가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흰 원피스를 입은 이쁜 여자가 이 두 형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호. 깊은 산속에? 아이, 뭔 소리야. 누가 있다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자. 저렇게 잘 보이는데 형한테는 이게 안 보이나? 현우는 형 손에 끌려가면서 뒤를 계속 봤죠. 그랬더니 현우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가 미소를 짓고는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처음 보는 예쁘장한 여자의 인사에 자기도 모르게 답하려고 손을 든 순간 현우는 이상한 사실을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야? 두 사람은 이제 산을 내려가는 도중이니까 과학적으로는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근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 여자랑.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따라오는 거랑 가까워진 거예요. 형, 저 누나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이, 헛소리 그만하고 입 다물어라. 아니야. 나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왔다.
마치 누군가가 얼음장 같은 손가락으로 등줄기를 쓱 훑는 것처럼. 소름 돋아. 그래서 현우가 다급하게 형 잠깐만. 자꾸 나 건들잖아 저 누나가. 멈춰봐. 그 순간 쫓아오긴 누가 쫓아온다 그래?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너 진짜 두고 간다. 오, 동생을 때렸어? 때린 거야? 동생이 9살이었는데. 근데 형의 상태를 확인한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형이 땀인지 눈물인지 막 범벅이 되어 있고 공포에 질린 채로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봤네, 같이 봤네. 그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또 파사삭 들렸어요. 뭐지? 아까 또 그 누나인가? 하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 순간 아까 봤던 그 예쁜 여자가 이렇게 네 발로 엎드려서 현우와 형의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짐승 같은 여자의 얼굴은 끔찍한 마귀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현성아! 현우야! 낯익은 목소리가 이제 들려온 거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현우와 형을 걱정하던 아버지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봤다는 소식을 듣고 총을 챙겨서 두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였죠. 아버지는 현우와 형을 등 뒤에 두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도 총을 고쳐 잡았어요. 아빠도 뭘 봤나 봐. 오지 마. 우리 애들 건들기만 해봐. 세상.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아니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기괴한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오, 어떡해. 아버지가 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쏠까 봐 아버지를 보고 안 된다고. 안 돼! 쐈어. 총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던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없었어요. 뭐야? 뭐야? 어디 갔어? 근데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아빠, 그 누나 어디 갔어요? 그 순간 그 형이 갑자기 이렇게 세게 현우를 붙들더니 너 다시 말해봐. 누나? 그 얼굴이 누나라고? 왜? 그 얼굴 그거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고. 밀린 채로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현우가 뒤에 누군가 있다고 했을 때 형도 그 여자를 본 거였어요. 근데 봤는데 현우가 본 거랑 형이 본 얼굴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반쯤 뭉개진 얼굴은 토끼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삐쭉 솟은 귀는 반쯤 뜯겨져 나간 채로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여기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붉은 피딱지가 막 들러붙은 날개가 있었고요. 날개? 다리는 마치 고라니의 다리처럼 생겼는데 다리 한쪽이 무언가에 뜯겨져 나간 것처럼 피가 질질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동물들이 다 섞인 느낌이야. 그러네, 뒤섞여. 그 엉망이 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쫓아오는 그것의 모습을 본 형은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현우를 끌고 내려간 거였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처럼 새파래져서는 너도 그걸 봤다고? 아버지의 눈에도 형이 봤던 그 기괴한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람의 형태로 본 건 현우 혼자였던 거예요.
하얗게 질린 아버지와 형은 현우와 함께 정신없이 이제 그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형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나요. 현성아, 왜 그래? 다리가 누가 잡아뜯는 것처럼. 잘 자고 있던 형의 경기에 놀란 아버지는 형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봤는데 병원에서 막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고 막 검사를 해봐도 아니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온갖 병원을 다 돌아도 원인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을 데리고 평소에 다니던 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의 상태를 확인한 주지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사님, 혹시 그저 평소에 살생을 즐기십니까? 예. 저 가끔 사냥을 다니긴 합니다만. 조사님께서 그동안 즐긴 살생이 모여서 원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처사님이 그동안 하신 살생이 아드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뒤로 며칠간 아버지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대로 형을 절에 두고 죽은 동물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면서 제사를 막 지냈죠.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가 모두 끝나자 형은 거짓말처럼 멀쩡해졌어요. 자기가 저지른 살생의 대가로 아들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아버지. 그 후로 아버지는 사냥용품을 모두 처분하시고 다신 사냥을 안 하셨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되게 독특한 이야기다 이거. 짐승들이네. 진짜. 진지하게 잘 감상하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원래 사연할 때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조사님, 혹시 그저 평소에 살생을 즐기십니까? 다음번에 또 그거 위해서라면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약간 좀 박수 나오네. 이거 황계성 씨, 동생에 비해서 너무 어리게 연기를 했어요. 아니 저 나름대로 또 이제 한번 캐릭터를 잡아봤어요. 콘덴싱 만들어요 어린이로 잡아봤어요. 그래요. 콘덴싱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직접 사연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저요? 이제 제가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좀 어려운 사연이었어가지고 동물에 아니요 너무 잘했는데. 아 그래요? 괜찮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도움이 좀 크게 느껴졌나요? 아버지요? 네. 그래도 어그로는 끌지 않았나. 김구라 최초 사연 읽다. 조회수는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빠와 아들 같네요. 우리 살생에 관한 사연은 진짜 처음 아니에요? 그래요? 처음이에요. 네, 동물을 이렇게 살생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동물이 그저 형태가 일반적 귀신이 아니라 한쪽은 뭐 토끼, 한쪽은 호랑이, 뭐 독특한 사연이었어. 원래 형이 본 그 형상이랑 주인공이 본 그 귀신 모습이 완전 달랐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인 거예요? 왜 다르게 보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주인공이 추측한 게 있는데 주인공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 예전에 형이 아버지 따라서 사냥을 자주 갔었거든요. 저는 어려서 총소리만 들리면 되게 맞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무서워서 자주 안 따라갔는데 형은 총이 멋있어 보였는지 아버지가 뒤에서 같이 잡아주면서 직접 총도 쏴보고 그랬어요. 사냥감 보고 저기 있다고 아버지한테 알려주기도 사냥 경험 하고 있으시네. 오리 같은 건 직접 잡아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눈에는 그냥 말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뭐 사냥을 일조한 형한테는 좀 독특한 모습으로 비쳤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